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3부. 현장을 뛰는 기자, 사건의 핵심을 짚어내는 변호사와 함께 우리 사회를 속속들이 파헤치고 프로파일링하는 시간이죠. 사회 프로파일링. 법무법인 덕수의 김준우 변호사, 한겨레신문 김완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실시간으로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모습을 보고 싶으신 분들, 또 댓글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참 안타까운 사건이네요. 네. 극심한 생활고를 겪으면서 홀로 아버지를 돌보다가 결국 굶어 숨지게 한 청년. 징역 4년형 선고받았는데 네. 언론에서 독박, 간병, 살인 사건 이렇게 부르네요. 네, 뭐 간병살인이다 이런 표현을 쓴 지는 좀 됐는데요. 그만큼 간병이라는 게 그 개인에게 지어지는 부담이 너무나 막중하기 때문에 거기에 역설적으로 도저히 붙을 수 없는 말인 살인이 붙어서 사회적으로 이제 신조어처럼 용어로 쓰일 정도로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언론들이 뭐 기획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 왔는데 저도 밤에 이 기사를 침대에서 혼자 누워서 보다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정도인데 뭐 사연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청년이 22살 청년인데 아버지가 이제 그 병치레를 하게 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단순한 병치레가 아니라 뭐 식사를 콧물로 넣어줘야 되고 대소변을 다 받아내야 되고 2시간에 한 번씩은 이제 이렇게 몸을 움직여줘야 되는 뭐 이런 이제 거의 24시간을 풀 케어해야 되는 이제 간병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근데 이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있다면 뭐 요양병원에 입원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간병인을 쓰면 되는데 뭐 자기가 밥을 먹을 돈도 없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청년이어갖고 결국에는 뭐 연락도 잘 안 하던 이제 아버지의 동생에게 이제 병원비를 도움받고 그다음에 월세가 보증금이 잠겼는데 보증금이 잠긴 거에서 그 집 주인에게 10만 원만 빌려달라. 내가 밥을 먹어야 돼서 그렇다라고 하고. 근데 이게 어떤 악순환에 빠져드냐면요. 일을 해야 이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데 일을 하면 정작 이 사람을 돌볼 사람이 없어지는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도 그 부분에서 굉장히 뭐 고민을 하고 주변에 도움도 요청하고 하다가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렸고 그 상황을 당연히 이제 누워 있는 아버지도 의식은 있으니까 알고 이제 내 방에 들어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엔 아버지가 생활고 그 끝에 굶어 죽게 된 뭐 이런 사연입니다. 네, 김준우 변호사님, 이 부친이 어떤 병이었길래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이제 사실은 그때도 사경을 헤매다가 이제 수술이 잘 돼가지고 이제 다시 그러니까 생명은 유지를 하셨었던 거죠. 그때 아마 뭐 신분의 뇌출혈, 뭐 지주 막하출혈 뭐 이런 증세로 입원을 했었다가 수술이 잘 된 경우였다고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뭐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좀 있을 수 있었을 텐데 예를 들면 이제 뭐 긴급복지 지원을 한다던가 의료비 지원과 관련된 각종 복지 제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적극적으로 이제 본인이 그 이 아들 지금 현재 가명으로 이제 강모 씨라고 이제 얘기하는 이분이 이제 직접 신청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행정적 도움을 받을 길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신청을 본인이 해야 되는데 신청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행정이 그럼 이거를 발굴해내는 뭐 메커니즘이 없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 단전된 집, 가스가 끊긴 집 이런 집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데 이거를 행정 당국에서 주민 세탁 같은 데서 파악했던 시점은 이미 이제 이 고인이 사망하고 한 3일 후 정도에서 발견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뭔가 우리 사회가 좀 뭔가 받쳐줄 수 있었던 시스템이 있긴 한데 시스템이 완전히 원만하게 돌아가진 않아서 이 비극이 또 발생한 게 아닌가 싶어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아들 혼자? 어머니는 안 계셨나 봐요. 어머니는 일찍 이혼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재판 과정에서 청년이 아버지에 대한 살인 의사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다면서요. 거기다 뭐 일부 대선 후보들도 안타까우니까 좀 탄원도 했다고 하던데 재판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면서요. 1심과 2심의 이제 판단이 같았는데요. 존속살해죄로 이제 판단한 겁니다. 존속살해죄는 아시겠지만 이제 자식이 이제 부모를 살해했을 경우에
최소가 이제 징역 7년 이상입니다. 예. 근데 이제 장량감경이라고 해서 재판부에서 이제 반 정도까지 이른바 형량을 감축시켜 줄 수 있는데 네. 1심에서 4년이 나왔다는 거는 뭐 물론 최대 3년 6개월까지 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어쨌든 어느 정도 이제 감경은 한 것이라고 보는데 네. 2심에서도 이제 국선 변호인이 붙어서 이 사건을 변호했는데 이제 그때 주장은 유기치사죄로 주장을 한 거죠. 예. 유기를 했는데 이제 그게 치사에 다다른 것이다 과실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법리적으로는 사실 쉽지 않았던 싸움이고요. 아마 그렇게 됐으면 또 집행유예 가능성까지 좀 내려올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집행유예를 받기는 좀 어려운 법리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네. 어때서 그럼 1심, 2심이 같았다. 대법원 가서도 그럼 달라질 가능성이 높지 네, 않아 뭐 보이네요. 특별히 이 분이 무슨 뭐 심신미약이었다는가 이런 또 장량감경 외에 법률상 감경 요건이 해당하는 게 없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게 아닌 이상 법리적으로 이거를 왜냐하면 그냥 단순한 유기가 아니라 그 스스로 전혀 거동을 할 수 없었던 고인의 상태를 미루어 보면 네. 그 방에 아예 며칠 동안 들어가지 않았다는 자체를 살인의 고의로 충분히 의율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아하. 법률가로서 이게 뭐 사정은 안타깝지만 그래서 네. 현실적으로는 뭐 이제 검찰이 좀 항소하지 않고 이제 있다가 뭐 사면의 방식이나 또 이런 식으로 좀 형을 감축해 준다든가 이런 방식이 좀 현실 가능한 경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민생사범 대사면 뭐 이럴 때. 네. 예. 김현 기자님 앞서 네. 언론이나 방송에서 그동안 이 사건 이전에도 네. 이런 영케어러 네. 젊은 간병 독박 간병이라고 하는 네. 이러한 상황에 놓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런 기사도 많이 쓰셨다고 하셨는데 네.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 독박 간병, 그러니까 기본적으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이제 가족이 돌본다 이 인식이 굉장히 강해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사회 안전망이 작동하거나 최소한의 어떤 복지 시스템이 여기에 투입돼야 된다라는 거에서 그 작동 시점이 굉장히 늦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 병원에서 퇴원을 시켜달라고 이 아들이 요청을 하거든요. 돈이 네. 없다 나는. 예. 그러면 거기서 병원에서 이 사람이 퇴원을 하면 안 되는데 퇴원을 해달라고 하는 사정을 즉각적으로 발견을 하고 네. 예를 들면 그게 어떤 행정체계랑 연결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어야 되는데 예. 사실 이제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난 돈이 없으니까 퇴원을 시켜달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당장에 이제 말하자면 수술을 해서 의식이 있고 호흡이 있고 뭐 당장 병원에 있는다고 이제 없는다고 죽는 건 아니니까 돌볼 사람만 있다면 그럼 이제 퇴원을 시켜주는 시스템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아까 이제 복지체계나 이런 말씀하셨는데 젊은 간병인들의 문제는 아까 이 청년의 사례에서 그대로 드러나는데 사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부분에서 사각지대에 놓이는 거예요. 근데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 간병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양립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회적 조건으로는 그 두 가지 문제가 충돌하지 않는 것처럼 이제 체계가 짜여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사건에서도 그게 비극인데요. 부모님들이 굉장히 이 심정적으로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아픈 것을 넘어서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간병인들의 문제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내가 이제 제 미래를 창창한 미래를 내가 자녀들의. 붙잡고 있다. 아하. 내가 짐이 되고 있다. 이 그렇겠네요. 생각들이 서로 되게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사건들이 어느 시점에선가 더 빨리 건져지고 더 안전망이 빨리 쳐졌으면 네. 그나마 그래도 더 나은 결과를 나올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상황들이 이제 맞아떨어지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비극이 되고 그 비극이 되어야만 언론에 보도되는 이 악순환이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만 짚고 싶은데 네. 이제 이 정부 들어서 그래도 좀 바뀐 게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이라고 해서 네. 이런 비급여 간병급여에 관한 지원이 이제 가능해지도록 바뀌긴 했습니다. 네. 최대 3천만 원까지요. 그래서 이걸 좀 신청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일단 하나 드는 거고요. 아하. 두 번째로는 물론 이제 영케어러의 문제도 상당히 문제지만 사실 노인이 된 자식이 노인이 된 부모를 돌보다가 혹은 이제 노인의 배우자가 반려자를 돌보다가 맞아요. 이것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영케어러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지금 이분도 대구 수성구였는데 예. 도시 지역의 빈민 문제가 더 사실은 빈곤층 문제가 심각합니다. 농촌 지역은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렇죠. 어디가 지금 숟가락이 부족하고 뭐가 이제 이게 좀 파악이 좀 쉬운 편인데 도시 지역에서 이런 부분에 더 많은 사회적
배려, 뭐 도움 이런 것들이 관심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 이 정도를 좀 짚으면서 앞으로 대안을 같이 모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이웃 간의 관심도 사실은 도시가 조금 덜 하잖아요. 알 수가 없으니까요. 누가 사는지도. 안타깝습니다. 그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대별로 국가 정책이나 행정이 집중되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청년에게 집중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취업이라든지 맞아요. 뭐 주택이라든지 주거. 이런 문제들. 근데 상대적으로 청년 세대의 문제에서는 이 문제가 간과되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당사자들은 사실 뭐 삶을 어떻게 영위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정책적인 거나 이런 거에서는 그 세대에게 주어지는 정책에서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이 문제도 좀 있습니다. 왜 당신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을 신청하지 않았느냐 네. 이렇게 하는 상황이란 네. 말이잖아요. 네, 너무 안타깝네요. 여기서 저희 잠시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현장을 잘 아는 기자, 사건의 핵심을 짚어내는 변호사와 함께 사회 프로파일링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완 기자, 김준우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죠. 네, 이번에 살펴본 사안도 참 안타깝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이런 사건입니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아이들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가 아파트 회장에게 잡혀갔어요. 네. 도대체 이 핵심 내용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네, 뭔가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뉴스였는데요. 네. 이제 애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이제 오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예. 6시 반 정도면 집에 왔는데 아이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연락을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된 일이지? 이렇게 이제 의아하고 있었는데 한 7시가 넘어서 경찰한테도 전화가 온 거예요. 예. 기물파손죄로 신고가 들어와 있다. 어허. 와보셔야 된다, 부모가. 그러니까 예. 부모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달려가 보니까 그 아이를 포함해서 총 5명의 초등학생들이 그 아파트 관리실에 이제 있는 거예요. 어허. 근데 이제 이 부모의 표현에 따르면 이제 잡아뒀다라고 표현. 그러니까 경찰이 출동했으니까 부모는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5명 아이들이 다 뭐 울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제 부모가 아이들을 일단 진정시키고 왜 그러냐라고 예. 했더니 경찰의 말에 따르면 이 아파트 입주민 회장이 이 아파트에 살지 않는 아이들을 붙잡아다가 어허. 관리실에 잡아두고 놀이터에 기물을 파손했다 이렇게 신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정말 기물을 파손했나 뭔가 일이 있었으니까 이 사람도 이러지 않았겠나라고 생각을 해서 CCTV도 보고 뭐 했는데 예. 기물 파손한 정황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 근데 그러니까 입주민 회장이 그때 가서 논리를 바꿔서 예. 이 아파트에 살지 않는 어린이는 우리 아파트에서 놀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아이들을 데려가는 과정에서 뭐 욕설을 한다든지 예. 핸드폰이랑 가방은 전부 거기다 두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연락도 이제 안 됐던 거죠. 어허. 그래서 이 형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아동 학대나 감금, 언어 폭력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지만 좀 힘들 것 같다 적용하기는 뭐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그 관리사무소에 있었던 아이의 부모가 올린 청원이 큰 지금 이제 그 논란과 어허. 분노를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어떻게 놀았길래 그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 회장께서 5명의 아이들을 관리사무소로 데려가고 경찰관까지 부른 것일까요? 저희 제작진이요 사전에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다고 합니다. 일단 먼저 들어보시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예, 그날 어두워지고 있는 시간에 평소부터 뭐 2년 동안 우리 아파트를 와서 놀던 그 외부 학생들이 어린 놀이터 그 구체적으로 미끄럼틀 위에 올라가서 그 미끄럼틀 그 통이 아니고 통에서 뛰어놀기 때문에 위험도 하고 파손 위험이 있어서 내려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내려왔는데 이 학생들은 이제 근본적으로 수차에 걸쳐서 뭐 정확한 얘기면 2년 동안 걸쳐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은 이 학생들은 입장에서는 그런 공의와 사유라는 개념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당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얘기는 도대체 안 믿으니 이런 문제를 경찰에 제가 그 판단을 좀 받고 싶었고 애들이 여기가 공유주라고 주장하고 대어들고 막 그 항의를 하고 오니까 좀 적반하장한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애들을 갖다가 이제 도저히 뭐 결론이 안 나니까 그날도 이제 그 위험도 했지만은 경찰을 제가 불러서 경찰의 얘기를 들으라고 한 겁니다. 그 애들을 뭐 데려갔다, 뭐 핸드폰을 뺏었다, 무슨 뭐 사무실에다 감금을 했다라든지 이런 얘기는 있을 수도 없고 뭐 사실과 전혀 전무한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대표님은 사유지인 우리 아파트 놀이터에서 다른 단지 아이들이 와서 노는 것은 안 된다, 막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세요? 예, 그것은 다른 아파트
애들이 와서 노는 것은 지금까지 제재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아파트 애들과 어울렸다든지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거기 있는 그 구성원이 100% 타 아파트 애일 경우는 그것은 제가 우리 아파트 지키기 위해서 또 그 파손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손실, 특히 이제 소음 문제가 제일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갖다가 주민들의 그 뭐 이렇게 원성이라든지 이게 너무 셉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인원은 한 명도 포함이 안 된 순수 외부 애들이 와서 우리 아파트 놀이터를 장악해서 그렇게 밤늦게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저는 뭐 법률을 한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판단될지 모르겠지만은 사회적으로 뭐 좀 찬반이 있을 수 있겠는데 잘못을 했다는 걸 떠나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해요, 저는. 네, 우선 강압적이었는지 또는 어떤 그 아이들에게 위력을 행사했는지 요구를 했는지 이 부분은 서로 주장이 갈리니까 좀 제쳐두고요. 경찰이 또 봤다고 하니까 김준호 변호사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유 공유 개념을 회장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아파트에 완전히 그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은 없이 외부에 있는 아이들만 와서 놀면 이것이 주거 침입이라든지 법적인 위반 행위가 됩니까? 좀 애매한데 일단은 저는 안 된다 쪽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주거 침입죄라면 이제 주거를 침입하는 거잖아요. 예. 보통 이제 골조나 뭐 이렇게 어떤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네. 실내로 된 공간이 있어야 주거를 침입하는 거니까. 예. 근데 이제 단독 주택에 정원이 있는데 그 대문 안에 들어왔다 담을 넘었다면 주거 침입죄가 되죠. 그러니까 그렇겠죠. 부속하는 공간은 야외 공간이라도 주거 침입죄로 이제 뭐 단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파트 전체 입주민들의 공용된 그 대지에 있는 놀이터를 두고 이제 우리 집에 그러면 침범했다 이렇게 주거 침입죄로 기소하기가 좀 쉽지가 않고 네. 두 번째로는 일단 그 단순히 침입한 게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을 이제 해치는 경우에 주거 침입죄로 처벌을 하는 건데 네. 물론 이제 이 학생들이 또 얼마나 밤늦게 뭐 예를 들어 무슨 뭐 밤 11시 12시에 뭐 고성방가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예. 글쎄요 한 6시 반에서 7시면 뭐 조금 시끄럽게 떠들어 놀긴 하겠지만 누군가의 주거를 평온을 해칠 정도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예. 뭐 이 형사적으로 이걸 처벌할 대상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김한 기자님, 네. 사실 그 이 건 말고도 아마 네. 그 취재하신 내용 중에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어떤 특정 아파트에서는 외부인 출입을 막고 네. 금지시킨다든지 혹은 특히나 일부의 그 임대 아파트나 네. 거주하는 아동들에 대해서 뭐 출입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꽤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임대 아파트에 다니는 아이들이 아파트 단지로 가로질러서 학교를 가야 빠른데 그걸 네. 이제 못 가게 막는다든지 단지 자체의 출입을 뭐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우리가 자꾸 이제 차별을 정면으로 맞서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극복해온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임대 아파트를 저 멀리 떨어진 데 일부러 져요.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단지 새로 짓는 아파트 단지들 보면 확연히 누가 보더라도 다른 아파트인 것처럼. 근데 이제 이게 아파트 입주민들의 이기심이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랑 섞여 있고 싶지 않은. 근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문제가 흘러오다 보니까 저도 이제 아파트에 살고 사실 뭐 취재보다도 이 갈등에 종종 빠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나와서 너 여기 살지도 않는데 왜 여기 와서 노냐. 네. 왜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노는 애들이 좀 거칠게 논다거나 뭐 이러면 특히 이제 거기서 갑자기 그 아이가 거칠게 노는 건 이 아파트에 살지 않아서가 아닌데 아파트에 살지도 않는 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어른들의 인식이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뭐 저도 이제 뭔지 알 것 같아요. 원통을 미끄럼틀 뚜껑 위에 저희 애도 올라가서 놀고 하는데 애들은 유난히 그걸 좋아하는데 네. 근데 이 회장님 말씀 중에도 그게 있는데 다 우리 아파트 아이들이 아니다라는 걸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주시를 해왔다라는 거죠. 그 한 부분에 2년간 대해서. 뭐 와서 놀았다는 말씀을 네, 하시니까. 그래서 지금 예. 뭐 설명에 따르면 놀이터 좌우로 이제 공원이 있고 그 사이에 놀이터가 있어서 사실 이거는 공유지 뭐 소음이 난다 이런 부분도 이제 섞여 있을 것 같아요. 공유지는 뭐 사실 그 아파트의 소유거가 또 아니니까 네. 뭐 그렇다라고 하면 이 문제를 어른들이 해결할 수 있는 어른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가 정말.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 아이가 놀다가 안 오고 왔는데 경찰이 있고 관리사무소 있고 이러면 이 회장님의 의도와는 달리 감금당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 뭐 애 키우는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그렇게 어른들이 감정적으로 충돌을 하게 된 이유 그게 우리 사회가 그동안 차별을 좀 정면으로 다뤄오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한 어떤 후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게요. 예를 들어 아이들이 너무 위험하게 노니까 그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네.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 이러면 얼마든지 어른으로서의 감사한 그런 개입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아파트에 안 사니까
그런 단속, 제재 네. 혹은 뭐 이런 부정적인 행동을 하신다면 그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차별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5,900번님께서 들으시다 문자 주셨네요. 만약 단지에 안 사는 아이들이 놀다가 다치게 되면 단지가 치료비 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김준호 변호사님. 뭐 어려운 대개는 그 이제 왜 다쳤는지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네. 이게 좀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위험한 뭐 뾰족한 부분이 있었다든가 이런 건지 아니면 그냥 애가 스스로 넘어져서 이렇게 된 건지에 따라서 책임 경감이나 비율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겠죠. 네. 최근에 왜 그 국제적인 체인 맥도날드에서 너무 뜨거운 커피를 마시다가 화상을 입은 분께 상당히 거액의 배상금을 물었던 그래서 그런 관리 책임이 있는 곳에서 그 과실이 있어서 다친다면 당연히 책임이 있겠지만 네. 롯데에서 놀다 다쳤다는 이유만으로 그 아파트에서 책임진다 그건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제발 우리 사회에서 서로 간에 좀 잘 그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아이들이 동심에 상처 입지 않도록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제를 좀 바꿔보죠. 김준호 변호사님, 앞으로 법에서 인정하는 상속 방법이 조금 달라진다고요? 네, 그 유류분이라는 개념에서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예.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그 입법 예고가 이제 된 상황인데요. 예. 이제 이게 두 개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상속은 1순위자는 배우자와 자식입니다. 네. 공동이에요. 물론 배우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받지만 둘은 이제 같은데 배우자와 자식이 없는 경우 2순위는 이제 부모님한테 올라갑니다. 아하. 근데 부모님이 안 계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형제자매한테 3순위가 되거든요. 이제 네. 형제자매까지 없으면 사촌 이내의 혈족 이게 4순위 이렇게 됩니다. 예. 1순위가 있으면 2순위, 3순위, 4순위는 이제 상속을 못 받는 겁니다. 이제 오해 안 하셔야 되는데 근데 예를 들어 이제 뭐 부모가 있건 배우자가 있건 누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죽기 전에 나는 마지막에 사랑한 A에게 모든 전 재산을 주겠다. 유언장을 쓰고 이제 공증을 받아서 이렇게 해도 예. 아니 이게 마지막에 총기가 흐려져서 이런 거다. 마지막에 뭐 사랑에 빠져가지고 지금 자식들을 버린 거다. 네.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있는 게 이제 유류분이라는 제도입니다. 예. 물론 이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장자 단독 상속이 폐지되고 나서도 아버지가 보통은 이제 그때 재산권을 남자가 많이 갖고 있으니까 장자한테 몰아줄게 이렇게 하면서 와이프나 뭐 이런 사람한테 딸한테는 한 푼도 안 주는 일이 벌어지니까 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일부라도 줘라라고 해서 이제 배우자나 아니면 이제 부모 자식 같은 경우는 원래 받아야 할 상속 비율의 절반까지 인정을 했고요. 네. 형제자매 같은 경우는 형제자매나 부모 같은 경우는 3분의 1까지 인정하는 게 이제 유류분이라는 제도입니다. 아하. 이 유류분이라는 제도인데 이게 예. 개인의 재산 처분을 좀 막는다. 나는 정말 누구한테 다 주고 싶은데 아하. 나는 뭐 치매가 걸린 것도 아니고 나는 판단이 흐려진 것도 아닌데 내 재산 내 마음대로 상속을 못 시키냐. 예. 이런 문제 제기가 계속 있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도 지금 사건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논의를 많이 하다가 일단 형제자매는 유류분 대상에서 좀 빼는 게 현실에 맞지 않냐. 아하. 요런 정도로 지금 이제 법무부에서 입장을 정한 것 같습니다. 네. 김한 기자님 네. 어떠세요? 뭐 사회 네. 많은 사건 사고 중에 네. 이러한 상속 분쟁 둘러싼 뭐 일도 꽤 있었잖아요. 많죠. 이게 사실 이게 법이 사회적 정의를 반영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라는 게 저는 이제 이 개정의 포인트라고 보는데요. 네. 이게 77년도에 도입할 때는 장남에게 상속을 몰아주기 때문에 이 유류분 제도를 두는 게 사회 정의에 부합한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정작 그래서 그 유류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야 되는 70년대 후반부터 한 90년대 정도까지는 근데 이런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장남이 그래도 다 상속을 받아갔어요. 근데 네. 최근 들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전혀 막 남남처럼 지내도 혹은 완전히 갈라섰던 누군가가 나타나서 내가 형제자매니까 나 유류분을 보장해줘. 이렇게 해서 이게 너무 억울하다. 네. 이런 이제 사건들이 사건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오히려 가족보다도 못한 경우들도 있고 그게 단지 혈연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비율에 보장하는 건 부정의하다. 아하.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도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내가 죽었는데 내 동생이 재산의 3분의 1 가져가야 되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어떻게 생각해?라고 하니까 예. 이제 젊은 또래들은 그렇게 생각 왜요? 이렇게 오히려 되물어요. 왜 그렇죠? 왜 네. 뭐, 음. 이렇게 나오죠? 네, 이렇게 돼. 형제라고 하더라도 뭐 예. 그게 원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형의 재산은 형의 재산인 거고 네. 나의 재산은 나의 재산인
달라지는 건데 형이 죽으면 형의 재산의 3분의 1이 내 거다 법적으로. 이거는 지금 이제 말하자면 많은 인식들과는 이제 충돌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반영이 돼서 어쨌든 네. 형제 자매 원래는 이게 논의가 긴데 자식도 이거를 빼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거기까지는 아직 아니고 형제 자매만 일단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고구하라법. 네. 구하라 씨가 양육하지 않은 부모 중에 한 명에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그렇죠. 갑자기 나타나서.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인데 다만 이제 아까 이제 우리 김한 기자가 설명하시다가 우리 청취자분들 헷갈리실까봐. 네. 근데 만약에 그냥 아무 유언 없이 근데 이제 배우자와 자식이 없고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으면 네. 전 재산은 형제 자매한테 갑니다. 예.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부모님이나 뭐 다른 거 다 빼고 다 돌아가셨거나 없는데 뭐 반려자나 뭐 애인한테 전 재산을 주겠다고 했을 때 예. 그래도 이제 일부분은 이제 형제 자매에게 가도록 하는 그 부분이 폐지되는 것이니까요. 아하. 네, 너무 우애를 해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이게 좀 사실 상속이 저처럼 뭐 상속 줄 게 없는 사람의 별로 뭐 생각할 것도 없겠지만 자제분들 굉장히 섭섭해하실 것 같은데. 아니 뭐 숨겨둔 뭐 얘기는 은닉 재산이 있길 바랄 텐데요. 지금 아주 간단히 정리를 해 주신다면 형제 자매 상속 지금과 달라지는 것만 딱 꼽아 주시면 뭐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뭐 그 모든 그러니까 배우자와 자식이 없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상황에서 예. A라는 사람이 이제 사망을 했는데 네. 사망 직전에 유언을 모든 나의 전 재산은 공익적 가치를 위해 김한 기자에게 준다라고 아하. 이제 유언을 이제 했더라도 네. 그 재산의 3분의 1을 형제가 한 명 있다고 치면 아하. 그 3분의 1 재산은 형제한테 가고 3분의 2가 김한 기자한테 가는 네. 현재 제도는 이렇게 돼 있다면 예. 앞으로는 그런 경우에는 전부 김한 기자한테 가는 네.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돈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기분이 좋네요. 그러게요. 이거 지금 정부에서는 추진하겠다는 개정을 추진하겠다라는 거죠? 네네 예. 입법 예고한 상황이니까요. 아마 예. 곧 의안 정보 시스템에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 뭐 그래도 국회에서 통과돼야 되는 거니까 뭐 그러니까요. 바로 실시하는 건 아닐 거예요. 국회 좀 아마 오늘 걸리나요? 국회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국회에서 넘어갔나요? 통과가 되면 이제 아마 바로 그 하고 뭐 예기간 두서 이제 공포하겠죠. 알겠습니다. 네, 사회 프로파일링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완 기자, 김준우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